네, 안녕하세요. 2012년 1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1과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통 선반 작업 시 안전사항. 자, 선반 작업은 어쨌든 회전하는 공작 기계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협착이나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 안 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한번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의한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소매가 긴 작업과 장갑을 끼도록 한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칩이 공작물에 걸려 회전할 때는 즉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칩을 제거한다. 자, 기계를 정지시키고 칩 제거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제일 좋은 건 전원까지 다 내리고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번거로우니까, 뭐 물론, 정지만 제대로 시키고 칩 제거하는 것도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거친 절삭일 경우 회전 중에 측정한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뭐 1200rpm, 1500rpm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원유 캘리퍼스 갖다 댈 수는 없죠, 당연히. 그리고 측정 공구는 주축대위나 베드 위에 놓고 사용한다. 이런 것도 주축대위나 베드 위에 놓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테이블 같은 데에 별도 공구대나 테이블에 보관하면서 측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행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드릴의 날 끝각이 118도로 되어 있으면서도 표준각이죠. 날 끝의 좌우 길이가 다르다면 날 끝의 좌우 길이가 같을 때보다 가공 후 구멍 치수는 이거는 이제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날 끝 길이가 다르면 뭔가 편심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변심이 되거나 덜덜거리면서 이제 가공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죠? 덜덜거린다는 얘기가 정제해서 얘기하면 관성으로 인해서 편심이 점점 더 심화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꼭 이 문제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그죠? 이런 용어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전기 스위치를 취급할 때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반드시 끄고 작업하고 이런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은 4번입니다. 그거를 크게 해서 스위치를 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완전히 없앤 후에 스위치 빼고 뭐 이런 것들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른 말들은 너무 당연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4번 이제 분할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밀링 분할대로 3도의 각도를 분할합니다. 근데 분할 핸들을 어떻게 조작하면 되는가 라고 문제가 나왔죠.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자, 브라운 샤프형 넘버 1에 18열을 사용한다.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18열을 사용한다. 그래서 자, 보시겠습니다. 웜과 직결된 크랭크 축이 40회전할 때 공작물과 함께하는 분할대 주축이 1회전하는 원리. 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번 내가 손잡이를 돌리면 주축은 1회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1회전만 하면 40분의 1회전이 주축은 40분의 1회전이 된다는 원리겠죠. 다시 자, 크랭크 쪽에 여기서 웜과 직결된 크랭크 축이 40회전 40회전 하면 주축이 1회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 크랭크 쪽을 1회전만 하면 주축은 40분의 1회전을 하게 되죠. 이 원리로 나온 공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n은 n분의 40은 h분의 h는 9분의 x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걸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 원리 때문에 40이라는 숫자도 나왔고 40분할 때문에 9도라는 숫자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대로 여기에 식을 정리를 하시면 9도분의 3도는 이게 뭐 비례식 같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8분의 h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h가 분할판의 총 구멍수죠. 그래서 구멍수 18열짜리 구멍 18개짜리 열을 사용한다고 해서 18구멍분의 몇 구멍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는 6이 나오니까 6구멍씩 이동을 하면 3도씩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뭐 공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식인데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뭐 이런 관련된 문제가 말이 막 어렵게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푸시면 되고요. 자, 5번 텔레스코핑 게이지. 이 텔레스코핑 게이지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일단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 로드가 이게 팽창이 되면서 내경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안찌름 측정 도구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힘들고 텔레스코핑 게이지라는 건 안찌름 측정 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6번 스패너 작업 시, 스패너 뭔지 다들 아시죠? 예, 스패너 작업할 때 안전사항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너트의 머리 치수보다 약간 큰 스패너를 사용한다. 아니고요. 이거 꼭 조일 때는 스패너 자루에 파이프를 끼워 사용한다.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안전사항으로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파이프에 끼워둔 자루 쪽이 쓱 미끌리면서 작업자가 그 관성으로 튕겨나가면서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원래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좀 더 큰 힘을 줘야 될 때 파이프를 끼워서 큰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긴 하는데 이거 안전수칙에는 좋지 못하다. 맞지 않는 거다. 고정조에 힘이 많이 걸리는 방향에서 사용한다. 그렇죠? 고정조 쪽에 힘이 많이 걸리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 맞는 말이고요. 너트를 조일 때는 스패너를 깊게 물려서 약간씩 미는 식으로 조인다. 안 됩니다. 이 반대입니다. 반대. 잡아당기는 위치에서 작업해야 됩니다. 잡아당기는 쪽으로.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7번. 1인치의 내산, 4산의 리드스크를 가진 선반입니다. 근데 여기서 피치 4mm의 나사를 깎고자 한대요. 그래서 이때 변환 기어 인수를 구하는데 이거는 한번 해설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리드스크루의 인수, 주축기어의 인수, 리드스크루 피치, 나사의 피치. 자,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리드스크류에 관련된 게 당연히 리드스크류 거고, 이거는. 근데 이제 주축 기어에 관련된 거는 나사의 피치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식을 구하는 겁니다. 비례식입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수 대 이수는 피치 대 피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정리가 되면 리드스크류의 피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리드스크류의 피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얘가 올라갔다 치고 얘가 남아있고 이수 A분의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식이. 그래서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기 4산이라고 했죠. 4산. 4산. 리드스크를 가진 선반으로 피치가 3mm라고 했죠. 그래서 3mm를 써먹는 거고요. 1인치의 4산인데 1인치 자체가 25.4mm이기 때문에 그 값들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서 4분의 25.4는 6.35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B분의 A는 그래서 이게 바로 계산한 게 아니고 바로 계산한 게 아니고 여기서 리드스크루는 이 피치 값을 구할 때 이게 인치로 돼 있으니까 인치로 돼 있으니까 얘를 피치 값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피치가 그렇죠? P가 두분의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숫자들을 막 그냥 안 보면서 한다고 좀 헷갈렸는데, 리드스쿨의 피치는 어떻게 나왔냐면, 1인치당, 리드스쿨에 1인치당 4산이 있다고 했죠. 4개의 산이.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1인치당 산이 4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인치당. 근데 1인치가 25.4mm죠. 그러면은, 얘가 피치인데, 피치 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얘에서 산의 수를 빼면 한 산과 이 산과 산 사이에 피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25.4 해서 피치 값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피치 값을 구한 거고요. 얘는 여기 그대로
미드스크류 피치가 6.3으로 계산됐죠. 그리고 나사의 피치는 아까 문제에 4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맞는 이수 조합을 찾는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나와 있는 것 중에 요 비율이 나오는 것, 예, 뭐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이 4번이겠네요. 예, 답이 4번입니다. 4번에 127과 예, 80짜리 요 값을 계산하시면 요 비율과 똑같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숫자가 헷갈려서 혼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다시 설명드리면 2인치당 산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5.4mm에서 산이 4개가 있어서 이 하나의 피치 값을 구하려면 산의 개수를 나눠주면은 25.4에서 산의 개수 4개를 나눠주면 이 한 산과 산의 피치 값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나온다라는 것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복습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8번도 이제 이렇게 또 나오죠. 입자 중 주철이나 칠드주물 같이 경하고 치성이 많은 재료. 단단하면서 잘 깨지는 재료는 무슨 연삭 입자를 사용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이 명칭 매칭 하셔야 되고 여기 정도까지 용도 정도까지도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게 이런 재료에 무슨 입자가 사용되냐 했을 때 여기서 답이 몇 번이죠? 예. 4번으로 나와 있네요. 4번으로 C입자 그죠? 예, 맞죠?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재료. 경도가 높고 깨지기 쉬운 게 취성이 높은 재료. 자, 이렇게 C입자, 예, 흑색 탄화기소 입자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선반의 나사 절삭 작업 시 나사의 각도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자, 나사 각도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는 우리 여기서 센터 게이지인가요? 예, 센터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사 절삭 작업 시 나사의 각도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게이지로 센터 게이지가 있고 피치 게이지는 피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센터 게이지 우리 나사 각도와는 피치 게이지와는 연관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 게이지 대량 생산할 때 우리 저번에 차에 나왔던 거죠. 눈금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고 통과측과 정지측으로 이 제품에 어떤 공차 이내에 들어오는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한계 게이지라는 게 있었고 플러그 게이지는 이 한계 게이지의 하나의 종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한번 복습을 쭉 해설 내용을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정밀 입자 가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정밀 입자 가공. 입자를 통해서 정밀하게 가공하는 방식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배럴 가공이고 배럴 가공은 여기 보시면 상자에다가 가공물하고 숫돌 입자 공작의 컴파운드 이런 거 같이 넣고 막 흔들고 돌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거스름이 같은 것들이 상대 운동을 하면서 제거가 되고 매끈한 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공법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배럴 가공이라는 것 문제에서 따로도 나왔고 이렇게 오답으로도 오답이 아니죠. 자, 답이긴 한데 정밀 가공이 아닌 걸로도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것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이 서브기구 제어 방식 이거는 이 네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네 가지를 외우시고 뭐 특징 같은 것들은 차차 보시더라도 이 네 가지는 일단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방회로, 반폐쇄회로, 폐쇄회로, 복합회로, 특히 하이브리드 회로 이렇게 네 가지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12번. 자, 보통 선반에서 테이퍼 나사 가공할 때 절삭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테이퍼 나사를 가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테이퍼 절삭을 하는 방법으로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 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압대 편입법도 있고
테이퍼 저작 장치 이용하는 것도 있고, 바이트는 테이퍼 부에 직각이 되도록 고정한다. 그렇죠. 이제 테이퍼 부에 직각이 되도록 고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이퍼 부를 이렇게 깎는다고 쳤을 때, 뭐 너무 극단적으로 그렸지만, 바이트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깎으면 안 됩니다. 바이트가 이렇게,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나요? 바이트가 네, 이렇게 된 상태로 되게끔 해서 깎아야 됩니다. 우리 왕복대를 회전시키든 아니면 뭐 공구대를 회전시키든 해서 이렇게 바이트가 테이퍼 V에 직각이 되게끔 한 다음에 쭉 깎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깎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중심선보다 높게 설치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테이퍼 가공하는 방법이 세 가지도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바이트를 갖다 대서 가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식 공구대 이용법, 심압대 편입법, 테이프 저작 장치 이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편심을 가공할 수 있다. 편심 현상을 가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3번 밀링머신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가 아닌 것. 자, 방진구죠. 여기서 방진구. 우리 선반에서 가늘고 긴 공작물의 처짐을 방지하는 것. 그대로 나왔었죠, 문제. 그래서 가늘고 긴 공작물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척에다가 이렇게 길게 물려서 회전을 시킨다면 얘가 안정적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잠시만요.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얘를 돌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쭉쭉 처지려고 하겠죠. 계속 바이트를 갖다 대면서 힘을 주고 이러다 보면 계속 좀 처지고 덜덜덜 거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쪽 부분에 이런 방진구를 갖고선 처지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방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반의 부속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이제 문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 외우게끔 나왔는데, 지금 숫자 외우게끔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알아야 되는 건, 호칭 번호가 5로 갈수록 전체적인 크기가 커진다는 거. 왜냐하면 보시면 테이블이 전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이게 점점 커지죠. 이렇게. 테이블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계도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호칭 번호에 따라서 앞으로 가는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고 뒤로 커지는 숫자가 그대로 크기가 커진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문제 몇 번 더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뭐 요즘에는 이 숫자를 뭐 400, 테이블 이동 거리가 전후 400이면 몇 호인가 이런 식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린 호칭 번호 숫자가 커질수록 밀링머신의 크기가 커진다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15번 기어 가공에서 창성에 의한 절삭법이 아닌 것은 창성, 인벌루트 곡선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절삭법이 아닌 것은 찾았으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창성법에서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레크 커터, 피니언 커터, 호보 이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완전 창성법과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판에 의한 방법이 형판은 이제 템플릿, 우리 영어로 템플릿이라고 하는 형판에 의한 방법. 그거는 창성법과는 창석절삭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16번 초경합금의 사용선택 기준을 표시하는 내용 중 IS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공구는 자 초경합금에 대한 설명이 지금 먼저 나와 있고요. 자, 텅스텐, 티타늄, 탄탈 등의 탄화물 분말, 얘를 탄화물로 만들어서 코발트나 니켈 분말을 결합한 후에 1400도 이상에서 가압 소결한 재료가 초경합금이다. 그러니까 분말을 갖고선 꽉 뭉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꽉 뭉친 거예요. 그래서 P계열, M계열, K계열이 있고 여기서 문제 없는 건 뭐죠? N계열인가요? 예, N계열이 그래서 답은 N계열이고요. 이것도 무슨 계열인지를 묻는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PMK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선은 초경합금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계열이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시면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7번 절상유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절상유제에 관한 문제가 수용성, 수용성, 불수용성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약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극압류는 절삭공구가 고온 고압 상태에서 마찰을 받을 때 사용한다. 그래서 극압류란 말이 그죠? 압력을 극한으로 받을 때 뭐 이때 이제 극자겠죠. 그래서 극압류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거고. 자, 2번 수용성 절삭유제는 점성이 낮으며 윤활작용은 좋으나 냉각작용이 좋지 못하다. 네, 여기 보시면요. 절삭유를 수용성과 비수용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자, 고체윤활제도 있으며 그리스가 대표적이다. 수용성은 보시겠습니다. 냉각작용이 우수하고 비수용성은 윤활작용이 우수하다. 근데 여기서는 수용성이 그죠? 냉각작용이 좋지 못하다고 돼 있죠, 일단. 그래서 냉각작용은 괜찮은 편이고 비수용성은 윤활작용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번 자체가 좀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절삭유제는 수용성과 불수용성, 그리고 고체윤활제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런 광물성인, 불수용성에는 광물성인 등유, 경유, 스핀들류, 기계유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지 안 섞어서 사용하는지가 수용성, 비수용성, 불수용성인데 그 차이점을 보시면 어쨌든 수용성은 냉각작용이 우수, 그리고 불수용성은 윤활작용이 우수하고 등유, 경유, 기계유, 스핀들류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시중기와 망원경을 조합한 것으로 미소각도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각도 측정기는, 얘는 이제 오토콜리메이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기 반사경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경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한 각도 변화 측정할 때 특히 좋은 것, 이게 오토콜리메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19번 윤석수돌에서 눈매움 현상, 눈매움 현상은 이제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거 한번 정리된 걸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글레이징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예, 눈매움 현상은 우리 로딩이라고 하고요. 로딩이라고 하고, 보시겠습니다. 숫돌의 원주 속도가 느린 경우는 아니고, 맞죠. 이때 로딩 현상이 생기고, 숫돌의 입자가 너무 큰 경우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 깊이가 큰 경우, 그리고 조직이 너무 치밀한 경우. 그래서 로딩이 어쨌든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레이징, 눈 무딤이나 아니면 로딩 같은 경우, 위에 있는 눈매움, 이 문제에서 제시된 로딩 같은 경우, 그리고 네, 글레이징, 눈 무딤 같은 경우는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를 찾으시면 되는데, 또 안 좋은 경우에서도 눈매움이 생기는 경우, 눈 무딤이 생기는 경우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눈무딤, 눈매움 현상에 대해서 이 정도,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 일단 넘어가시고, 자, 20번 나사산의 각도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나사산 각도 측정을 할 수 없는 걸 찾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공고현미경에 의한 방법, 이 공고현미경으로 이제 나사산을 그냥 관찰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그리고 나사 마이크로미터에 의한 방법. 나사 마이크로미터 갖고는 나사산의 각도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 나사 마이크로미터 갖고 나사산, 그러니까 나사산이 몇 도인지는, 각도가 몇 도인지는 측정하기가 힘들다. 투영기, 만능 측정 현미경.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현미경 같이 정밀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상을 볼 수가 있을 테고, 그 형상을 이 각도로 측정을 하면 나사산 각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나사 마이크로미터는 여기 보시면 나사 유효경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지름 있죠. 그걸 측정하는 거지 각도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1과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